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호남에서의 득표율이었거든요. 그렇죠. 확고한 지역 기반 자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보 진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방송을 그런 개념으로 엄청 많이 했는데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출구조사라든지 개표 과정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웠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는 현역 의원이 2명인가 밖에 없잖아요. 호남 그렇죠.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호남 선거 사령탑은 두 사람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정숙 여사하고 김원걸 위원장. 맞습니까? 아, 그건 좀 이제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그 현지에서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진 않은 분들이지만 현지에서 꾸준히 조직을 관리하고 열심히 뛰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지난번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호남의 유권자들이 역시 기대했던 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선거 초반, 그러니까 4월 초 정도만 해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위원장님은 공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박지원 대표님 저격수는 유일하게 이 위원장님이 했잖아요. 다 잡았잖아. 아무도 댓글을 못해. 글쎄요. 네. 뭐 저는 딴 것보다도 그분이 그동안에 가장 본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맞아요. 그 햇볕 정책을 펼치는데 공헌을 했고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성사시키는데 공헌을 세운 그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할 수 있었던 분인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통쾌했습니다. 광주 61.1, 전북 64.8, 전남 59.9인데요. 60%가 훨씬 넘잖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작년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의석을 싹 들여간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다른 당의 후보가 60%가 넘는, 제가 항상 방송으로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든지 여론조사에 60%가 넘으면 압도적인 것,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거로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역위원장들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역부로 나타났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이 워낙 선거에서는 그 조직의 힘이 무서운 것인데 조직이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승리를 했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가 사실 힘든 맞습니다. 경우죠. 근데 결국은 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막판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오락가락하면서 보수층의 표를 얻겠다고 무리하게 우클릭을 하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누가 되던 간에 정권 교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된 정권 교체는 문재인 후보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죠. 저희 어머님 변화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사실은 성남시장님을 대기를 했는데 예. 지방에서는 성남시장이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님 입에서 나온 게 안철수가 새로운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몇 개월 전에 하시다가 선거 한 달 정도 남고 야 안철수 저거 안 되겠다. 차례 지내러 갔을 때 제사 지내러 갔었구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다. 70이 넘은 70 중반이 넘으신 어머님도 뉴스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정서가 바닥까지 훑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문재인 후보 개인의 능력, 뭐 사회적 흐름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숨은 공로자 두 분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민주당이란 당명하고요. 그리고 김홍걸 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국민의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약칭 민주당을 가져가서 나중에 국민민주당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플레이 만들고 약칭으로 민주당 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김홍걸 위원장님은 본인 위원장님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호 여사님하고도 가장 가깝게 서로 뜻을 펼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DJ 유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국민의당 쪽에 가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문재인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 뭐 인품 이런 거 포함, 후보 자질 포함 이 세 가지가 저는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호남의 압승이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민주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이란 당명 자체를 원치 않고 그렇죠. 구시대 야당과 자기가 이렇게 동일시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은 안철수 후보가 아까 이제 우클릭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초부터 그걸 지적했거든요.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란 것이 좌우 사이를 수시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든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 중간에서 있다든가 이러면은 결국은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버림받게 된다 이랬는데 결국 그게 그렇게 됐죠.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 위원장님, 민주당 당명도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일 때는 거부했을 수 있으나 표가 된다면 뭘 못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안철수 지금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단순하게 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 넘는 득표율로 호남에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지금 청문회 전국이니까 이따가 그런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청문회 전국이니까 아직은 뭐 그런 게 없지만 당장 지방선거가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왔고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거에 엄청 민감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바로 앞에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출마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사실상 공천하는 사람들이 다 걸려있는 어떤 그 밥이 걸려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인위적이지 않더라도 정계 개편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 쪽에서 무리하게 해서 합치면 저쪽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위기감을 느껴서 합치고 이렇게 되면 또 양극단의 대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가 파괴된다. 예,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일단 무엇보다도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공개적으로는 누구도 말을 하지를 않는데 이제 서너 명씩 따로따로 모여서는 온갖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의견이 아주 분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견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통합은커녕 이 연대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 박지원 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추앙해주기.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비대위원장 하시는 박주선 의원이 네가 뭔데? 지금 그 분위기예요. 일단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인위적인 거 말고 자연스럽게라도 뭔가 위기의식 느끼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에서는 90이 넘어요. 그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망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돌파구는 선거를 앞두고는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일부가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이렇게 당적을 자꾸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철새 취급을 하니까 그것도 간단치는 않죠. 또 배신자 소리를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친다든가 이런 뭔가 도저히 여기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하고 나올 수 있는 핑계를 노리고 있을 수는 있겠죠. 참 복잡하게 돼요. 우리 지금 보면 사당 체제가 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비상식과 통합하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을 해야 될 정치들은 소멸을 좀 해주고 새로운 정치로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복잡한 이유가요. 지난 선거를 돌이켜보면 대선이 있고 초반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 거의 집권 여당이 이겨버립니다. 그게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 패턴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몰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봤을 때 국민의당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대선 자체가 아까 그 약간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했던 것 중에 불과 대선 끝나고 10일이 안 된 상태에서 광주 5.18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대선 며칠 전에 하고 가고 후보가 당선되고
와서 정말 명장면 하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때 태어났다는 뭐 그분이 아버지 그리면서 연설하고 나서 원장님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 같은 거는 너무 상징적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심은 막 요동치고 국민의당 지지율은 뭐 한 자릿수로밖에 안 나오고 선거는 다가오지.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매가 탈 것 같고요. 이게 당장은 밖으로 못 늘어나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으면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들썩들썩 하지 않겠냐고요. 그대로 두면 다 떨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5.18 그 행사가 이거를 이 권투 경기로 치면 국민의당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마지막 끝내기 펀치를 얻어맞은 맞아요. 꼴이 돼서 아마 그분들이 그 충격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좀 지방선거랑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작년에 강주도청을 가봤는데 유가족 단체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 농성을 정거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왜 정거농성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정말 강주가 그렇게 바뀐지를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도청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보셨죠? 예. 그 총탄 이런 거를 전부 보이지 않게요. 합판 등 인테리어로 전부 다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바닥은 나무로 그 냄새나는 나무로 딱 교체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통합위원장한테 그 점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호남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가 어쨌든 호남 그 혁신과 개혁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소외 지역에 골고루 재화를 분배를 하지 않는 그동안의 불만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일반 정치인들의 개혁이 퇴색시키고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점도 좀 아시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지역 정치가 환골탈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입니다. 저희 고향이 이제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을 설계하는데 이제 부도지사가 온 모양이에요. 부지사가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비포장이거든요. 근데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부도지사가 오기 전에. 그걸 보고 밭을 매든 김을 매든 어르신들이 혀를 찼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은 저게 이미 구시대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의 관료들은 새누리당만큼이나 관료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와 중앙정치의 갭을 어떻게 줄이고 개혁의 정치, 소외의 정치를 탈피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통합위원장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 호남이 새로운 아래로부터 진정한 혁신, 개혁, 그다음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꼭 오신다고 그래서.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호남의 단체장들이 예. 영남과 소위 보수 성향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과 그런 권위주의적인 면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예.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 선거 때 아무래도 국민의당 쪽이 지역 유지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예, 또 그렇죠. 지명도가 더 위인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 그것을 비슷한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참신하고 개혁적인 후보를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중앙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것을 지역에서 또 비슷한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를 당에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한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직 이제 저희가 대선 마무리가 이제서 끝났기 때문에 한 달도 안 아직 좀 됐으니까. 시간이 없긴 했는데 또 정부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장관들 임명도 다 못하고 그렇죠. 좀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죠, 아직. 근데 이제 곧 그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역할 해주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때 그 판 한 가운데에 계셨었는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 있으셨나요? 목포 같은 곳에서 유세했을 때 아버님의 고향이. 예. 저희 후보가
광주 끝내고 목포로 가시는데 저도 합류해서 같이 갔는데 사실 도착하기 전만 해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박지원 대표의 그렇죠. 아성이고 제가 경험해 봤지만 지역 방송국, 언론, 단체들, 유지들 이런 것을 확실히 쥐고 있는 분이라 맞아요. 우리 쪽에 이제 유세에 사람들이 과연 많이 나올 것인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군중 숫자나 열기가 엄청났거든요. 20, 30대가 많이 예, 나왔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호남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압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위원장님 목포나 신안에 살아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그거야. 위원장님은 서울 출신.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셨죠. 예. 사시는 분들처럼 잘한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저기 신비님이나 저나 여기 마차님 이런 사람들이 다 김홍걸 위원장님보다 호남 민심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랬어요. 저기 제가 저번에 인터뷰 나오셨을 때 웬만하면 출연자분들하고 사진 안 찍잖아요. 제가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있는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어머 이게 누구다냐? 김대중 대통령 저 삼남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따 이 양반이 그 양반이에요. 야? 잘생겼다 이거지. 이번에 선거운동 다니면서 예.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선거에서 그 지역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물론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과도 관련이 있지만 작년 총선 때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에 호남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공을 들였던 것이 그때는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6년 초 1월 달인가 입당하셨죠. 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히든카드 같은 거였는데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총선 치러져가지고 사실은 완전 대피한 거잖아요. 난감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호남에서 이렇게 확 뒤집히니까 그 노력한 어떤 결과가 보는 것 같아서 어떤 인간 승리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새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총선에서 이렇게 줬던 거는 저는 경각심 차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호남인들의 정치적 감각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개혁의 의지들이 한 번도 이렇게 보수화되거나 짓눌러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작년에 국민의당이 득세하니까 그것을 호남의 보수화로 왜곡해서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진짜 내가 목이 메이는데요. 그러니까요. 호남의 선택은 어쩌면 상수인 더불어민주당 잘하라고 하는 채찍이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네. 그런 측면도 굉장히 높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영부인께서 포기하지 나오시면은 또 호남에서 이렇게 방어도 넣고 선거운동 하실 것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건 사실상의 호남 공동 선대위원장 자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또 마음의 짐을 좀 더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아까 제가 사진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뒷말이 좀 빠져가지고 말씀 소개를 해드리면 아따 저 양반이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어야 그럼 나는 문재인 찍어야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논리가 그분들한테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신 거죠. 위원장님은 공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박지원 대표님 저격수는 유일하게 이 위원장님이 했잖아요. 다 잡았잖아. 아무도 대꾸를 못해. 글쎄요. 네. 저는 딴 것보다도 그분이 그동안에 가장 본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맞아요. 그 햇볕 정책을 펼치는데 공헌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성사시키는데 공을 세운 그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할 수 있었던 분인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통쾌했습니다. 광주 61.1, 전북 64.8, 전남 59.9인데요.
60%가 훨씬 넘잖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작년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의석을 싹 들여간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다른 당의 후보가 60%가 넘는, 제가 항상 방송으로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든지 여론조사에 60%가 넘는 압도적인 것,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거로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역위원장들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호남에서의 득표율이었거든요. 그렇죠. 확고한 지역 기반 자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보 진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방송을 그런 개념으로 엄청 많이 했는데,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출구조사라든지 개표 과정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웠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는 현역 의원이 2명인가 밖에 없잖아요. 호남 그렇죠.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호남 선거 사령탑은 두 사람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정숙 여사하고 김홍걸 위원장. 맞습니까? 아, 그건 좀 이제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그 현지에서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진 않은 분들이지만 현지에서 꾸준히 조직을 관리하고 열심히 뛰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지난번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호남의 유권자들이 역시 기대했던 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선거 초반, 그러니까 4월 초 정도만 해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가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이란 당명 자체를 원치 않고 그렇죠. 구시대 야당과 자기가 이렇게 동일시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은 안철수 후보가 아까 이제 우클릭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초부터 그걸 지적했거든요.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란 것이 좌우 사이를 수시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든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 중간에서 있다든가 이러면은 결국은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버림받게 된다 이랬는데 결국 그게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 위원장님, 민주당 당명도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일 때는 거부했을 수 있으나 표가 된다면 뭘 못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안철수. 그러면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단순하게 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 넘는 득표율로 호남에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지금 청문회 전국이니까 이따가 그런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청문회 전국이니까 아직은 뭐 그런 게 없지만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역부로 나타났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이 워낙 선거에서는 그 조직의 힘이 무서운 것인데 조직이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승리를 했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가 사실 힘든 맞습니다. 경우죠. 근데 결국은 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막판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오락가락하면서 보수층의 표를 얻겠다고 무리하게 우클릭을 하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누가 되던 간에 정권 교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된 정권 교체는 문재인 후보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죠. 저희 어머님 변화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사실은 성남시장님을 얘기를 했는데 예. 지방에서는 성남시장이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님 입에서 나온 게 안철수가 새로운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몇 개월 전에 하시다가 선거 한 달 정도 남고 야 안철수 저거 안 되겠다. 차례 지내러 갔을 때 제사 지내러 갔었구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다. 70이 넘은 70 중반이 넘으신 어머님도 뉴스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정서가 바닥까지 훑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문재인 후보 개인의 능력, 뭐 사회적 흐름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숨은 공로자 두 분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민주당이란 당명하고요. 그리고 김홍걸 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국민의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약칭 민주당을 가져가서
나중에 국민민주당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플레임 만들고 약칭으로 민주당 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김홍걸 위원장님은 본인 위원장님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호 여사님하고도 가장 가깝게 서로 뜻을 펼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DJ 유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국민의당 쪽에 가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문재인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 뭐 인품 이런 거 포함, 후보 자질 포함, 이 세 가지가 저는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호남의 압승이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민주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실제로 효과